자, 이 권을 한번 펴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자, 목차 한번 봐봅시다. 목차. 자, 목차를 보면은, 자, 목차를 먼저 보면은, 오늘 처음 이 권 보는 거니까, 목차를 보면은 챕터가 1, 2, 3, 4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목차만 보시면. 챕터 1이 뭐라고 돼 있다? 현대문학 해가지고, 자, 파트 1이, 자, 현대문학 해가지고, 여기에 챕터가 몇 개 나온다? 5개 나오죠. 5개. 5개 나오는데, 챕터 1이 문학 일반 이론입니다. 문학 일반 이론. 뭐 요거는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2, 3, 4, 5 이게 현대문학의 4대 장르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하고 파트 3는 뭐 다른 책들을 보면은 뭐 고려시대 문학, 고대문학, 조선시대 문학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쌤은 이제 편의상 자 고대 우문문학하고 고대 산문문학 요거를 시대별로 쭉 펼쳐놨어요. 그래서 고전 우문문학 그러면 챕터 1이 고대가요에서부터 챕터 9가 한시까지 장르가 있더라. 그래서 쌤은 장르별로 쭉 펼쳐봤고 고전 산문은 설화에서부터 자 민속극까지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트 4가 비문학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자, 천천히 보면서 고전문학, 고전운문, 고전산문, 현대문학, 독해 여기까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재밌지? 지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뭐죠? 2021학년도 할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건가 문학하고 비문학을 그래서 수능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문학편 하게 되는데 이제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생님 머리말에도 써놨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저기 뭐죠? 질보다 양을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너무 깊이 볼 필요는 없고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주 얕은 지식으로 수박 겉핥기라도 많은 수박의 겉을 뭐죠? 맛보는 게 훨씬 더 시험 보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해가지고 해석하는 요령을 익히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단편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보지 말고 간략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하고 딱 두 개를 견줘보면 고전문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죠. 그 이유는 해석상의 문제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을 조금 더 어려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뭐죠? 고전문학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전문학에서부터.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면 자, 고전문학의 운문이 뭐죠? 아까 말했다시피 챕터가 9개로 나눠져 있어요. 9개. 챕터만 보고 우리가 한번 목차를 보고 한번 봐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한두 가지만 역시 딱 떠올려 봐야 돼. 자, 목차표 목차 페이지는 없는데 목차 피시면 고대 챕터 1이 자, 뭐라고 돼? 고대가요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가요가 뭐가 있지? 고대가요에 해당하는 작품이 고대가요 그러면 뭐가 있죠? 자, 공무도화가가 있고요. 황조가가 있고요. 구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대가요 그러면 4작품을 말합니다. 오케이? 양도 많지도 않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 4작품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더라. 요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죠? 신라시대 때 뭐가 나와? 향가 이게 나오죠. 향가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게 뭐 소동요라는 거 한번 들어봤을 거고 그쵸? 또 알만한 게 뭐 제망매가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 찬기파란가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 초용가 들어봤을 수 있고요. 오케이? 원앙생가랄지 도솔가랄지 헌화가랄지 풍요랄지 뭐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거라고 봐요. 오케이, 거기에 향가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3가 고려가요 나오잖아요. 고려가요. 그럼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지, 영진아? 관동별곡? 처음 들어봤네. 관동별곡은 누가 썼지? 거기 영진아? 정철이라는 사람이 썼어. 정철은 선조 때 사람이야. 선조 때 사람이면 16세기 때 사람인데 고려가요를 쓸 수 있겠니 그 사람이? 그치? 자, 고려가요 그러면 별곡은 별곡인데 뭐가 들어가냐면 청산별곡. 그치? 그러니까 관동별곡은 좀 이따 가사에 나오고 뭐 청산별곡이 나오고요. 또 고려가요 중에는
뭐가 나오지? 청산별곡도 나오고 뭐 서경별곡도 나오고 뭐 정가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요 중에 또 처연가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삼오곡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요 요게 되겠지. 그 다음에 경기체가 그러면 뭐 감고론도 있고 신도가도 있고 그런데 경기체가 중에서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접할 작품은 한림별곡 이런 정도의 작품만 알면 됩니다. 한림별곡 이런 정도만. 그 다음에 악장 그러면 악장에서도 뭐만 알면 돼? 용비어천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시조. 고전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시조. 오케이. 시조는 고려 중엽부터서 쭉 이어져 가지고 자 조선시대까지 가장 왕성하게 불렸던 노래니까 시조 문학이 가장 분량으로는 많더라. 이거 보면 되죠. 뭐 황진이의 시조도 있고 뭐 서경덕의 시도 있고 조선 후기 가면은 뭐 사설 시조도 나오고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가 가사 나오네. 가사에 해당하는 게 아까 우리 영경이 말했던 뭐 관동별곡, 그 다음에 뭐 상춘곡, 면왕정가, 사미인곡, 송미인곡, 뭐 농가원령가 뭐 이런 작품들이 뭐가 된다? 가사문학, 기행가사 그러면 뭐 연행가랄지 일동장휴가 이런 것까지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민요, 뭐 시집살이 노래랄지 잡노래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한시 그러면 한문으로 이루어진 시 요걸 말하겠지. 그래서 한시는 고대에서부터 쭉 이어지더라. 그래서 뭐 을지문덕의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은 최치원의 시도 있고요. 넘어가면은 뭐 정약용의 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자로 이루어진 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어디로 먼저 쭉 펴보냐면 가운데 삽지가 들어가 있는데 560페이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560페이지. 자, 고전 운문문학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챕터 1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고대가요라고 돼 있지. 고대가요. 오케이. 자, 챕터 1 해가지고 자, 고대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고대문학이라고도 말하는데 고대문학, 고전문학 했을 때 고대하고 고전하고는 고전은 그냥 옛 책이란 뜻이고요. 고대는 시대 구분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할 때 고대라는 것은 언제까지가 고대일까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한국사의 시대 구분하고도 같아. 고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중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나오잖아. 그럼 고대가 언제까지? 고대가 언제까지? 자, 고려 건국에서부터가 중세 시기잖아요. 언제까지다? 통일 신라 시대까지가 고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삼국이었던 고구려 신라 백제를 넘어서서 통일 신라 시대까지 자를 고대라 그러고 그때 불렸던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작품으로 많겠어? 아니면 적겠어? 뭐 그때 많이 있었을지언정 기록으로 안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으로 남겨줬어도 많은 전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실되어 버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문학사에서 고대가요가 많은 작품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작품은 오른쪽에 페이지에도 나오듯이 한 4작품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4작품 정도만 머릿속에 요것만 딱 정확하게 알아놓고 아 공무도화가가 뭐구나 요것만 알면 여기서 문제 나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자, 먼저 왼쪽에 와서 자, 개념 및 특징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시 종합에서 분화된 개인적이고 소정적인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보시면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종합예술에서 출발해 개인적이고 자, 소정적인 시가로 분리되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1번은 형성과 발전 이렇게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집단의 서사시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집단의 서사시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게 돼? 개인의 서정시로 변모해 갑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의 기원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직 문학 일반 안 배웠지만은 원시 종합예술에서 시작한다고 그래. 뭐 발라드 댄스 해가지고 원시 종합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어디 아마존에 뭐 우리 다큐멘터리라 그러지. 그런데 보면 아마존에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축제 때 어때 뭐 사냥했던 음식을 구우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분장하고 이러면서 자 연희를 베푸죠. 그런 것들을 원시 종합예술이라는데 그때는 뭐겠어? 집단 가무가 중심이다가 점차적으로 문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고대 시가 중에서 구지가는 집단의 성격을 갖는 노래야. 집단의 성격을 갖는 노래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황조가랄지 뭐 공무도화가랄지 정읍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서정으로 변모해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고대 가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 정읍사 하나 딱 나와놓고 공무도가 나왔고 위와 같은 글의 설명으로 위와 같은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장르별 특징을 말하는 거니까 개인 서정에서 집단 서사에서 개인 서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더라. 그다음에 특징 요거는 전반기는 의식이요 노동요의 성격을 지으면서 집단 가문의 성격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식요랄지 노동요.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뭐 제사 의식을 하거나 기우제 의식을 하거나 이런 의식을 할 때 또는 일할 때 부른 노래에서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돼? 개인의 서정의 중심으로 보았다. 이거지. 개인 서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다. 이렇게 변모해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특징이 또한 뭐냐면 설화 속에 삽입된 것으로 보아 시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래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배경설화와 함께 갑니다. 배경설화와 좀 더 내용 볼 때 배경설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기본 배경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럼 결국 산문문학과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이 어때? 믹스돼 있더라.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두 토막씩 넉 줄로 두 줄로 된 노래로서 우리 시가의 기본적인 형식을 최초로 띈다. 뭐 이런 형식적인 특징인데 뭐 이렇게 딱 한정 지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문학사적 첫 번째는 뭐냐면 국문학사상 최초의 서정시가다. 서정시가 밑줄 키워드. 우리 시가의 기본적 형태를 갖췄다. 그 다음에 원시종합예술의 성격과 건국신화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감정을 실었다. 다 똑같은 말. 당시 사회가 가진 문제의식들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문학이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정리. 요거는 별표 하나 잖아. 핵심 정리. 먼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설화가 있어. 설화. 보통 뭐 전설이나 민담류의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두 번째, 오늘날에 전해지는 형태는 사언사구의 한역시가이다. 이거 한역시가이다. 한역시가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번역해 놓은 노래입니다. 이 뜻이야. 한자로 번역해 놓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뭐겠어? 노래로 불려지다가 한자가 도입되면서 그때 한자로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문학은 아닌데 우리 노래를 한자로 번역해서 놓았다. 그 다음에 한역되기 전까지는 전에는 우리말로 불리고 구비전승되었다. 그러니까 한역시가라는 것은 요 말에 뭐가 돼 있어? 그 전에는 구비전승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자로 비로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서정가요로부터 개인적 서정가요로 변천 과정을 보인다. 그래서 집단의 서정가요는 구지가로부터 개인은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로 변해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서는 5번의 핵심 정리 요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 페이지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돼? 구지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공무도화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황조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정읍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형식은 뭐냐면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는 한역시가야. 한역시가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는 시조 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시조 형식 위에다 써놔. 위에다가 최초 가장 오래된 한글로 기록된 작품. 한글 작품 이렇게 써놔. 한글 작품. 한글 기록 이렇게 써놔. 한글 기록. 제로에다 한글로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구비전승의 시간이 아주 길었던 거야. 정읍사는. 구비전승 시간이 아주 길었던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어때?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노래를 어때? 한글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정읍사의 문학사적 특징은 뭐냐면 한글로 기록된 작품 중에서 가장 옛날 거야. 한글로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옛날 거. 오케이?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하고는 달라.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은 용비어천가라는 거야.
명배처 한글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지고 바로 발표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인데 한글로 기록된 작품 중에 가장 옛날 게 뭐냐? 가장 옛날 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정읍사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한글로 기록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시조 형식은 뭐냐면 좀 더 정읍사 볼 때 나오는데 이 정읍사가 후렴구를 빼니까 시조인 3장 6구 형식하고 굉장히 흡사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보입니다. 이거야.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 세 개는 한혁시가고요. 자 요거는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보입니다. 요게 하나가 자 특징 공통점이고 차이점. 그다음에 성격은 자 구지가 같은 경우는 자 주술적이고 서사적 성격이고 나머지 서정적인데 주술적 여기다 내면 잖아. 주술적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술이라는 게 뭐지? 주술이라는 게 샤먼에 따른 믿음 이런 것들을 주술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막 뭐지? 귀신에게 비는 거 이거를 주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주술적 성격이 드러나는 노래가 구지가더라 요게 되겠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뭐 주술적이고 직설적이고 대조법이고 직서적이고 그다음에 우의적인데 요거는 작품을 봐야지 판단이 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주제하고 자 비고는 꼭 주제는 꼭 알아놓는데 구지가는 작품 보면 나오는데 자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강림을 자 비는 노래 이거야. 그래서 김수로왕의 강림을 자 비는 노래 요거고 그다음에 황조가는 자 유리왕이 치의를 잃고 난 슬픔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 이별의 슬픔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공무도화가 이것도 역시 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별의 정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읍사는 자 행상 나간 남편이 장사 나간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목소리 요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남편의 무사 기원을 자 기원합니다 이게 되겠고 현전 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부 다 막 현전 최고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구지가는 현전 최고의 집단가요고 황조가 공모하는 둘 다 똑같이 있어요. 오타네요. 현전 최고의 개인 서정시 둘 다 개인 서정시지. 근데 둘 다 최고라는 것은 자 정확하게 시대 구분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둘 다 가장 최고. 이때 고자는 옛고자지. 가장 오래된 그래서 두 작품 다 최고라는 말을 써도 돼. 이게 언제 어디서 발견되었다 이게 나오면 뭐 둘 중에 하나는 최고가 안 되고 하나는 뭐 뒤가 되겠는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정읍사는 현전 최고 돼 있는데 백제가요 이거 백제가요. 그래서 실제로 숙세가가 나오기 전에 2001년에 숙세가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문학사에서 유일한 백제가요라고 했어요. 유일한 백제가요. 그런데 숙세가라는 작품이 2011년 공주고본에서 나온 이후에 유이한 백제가요가 돼버렸어요. 유이한 백제가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개관학습입니다. 개관.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보면 자 공무토하가 나오는데 자 1번이 자 님 공자야. 그쵸? 공무 무자는 무슨 무자야? 없을 무자야. 자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 건널 도자야. 그 다음에 하자는 물 하자야. 가자는 노래 가자고.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도화가 뭐지? 도화. 우리 군대 가면 뭐 도화훈련, 도강훈련 하는데 자 하천을 건너다 이거지. 물을 건너다. 근데 이게 뭐야? 무니까 자 없다니까 물을 건너다 없다니까 물을 건너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금지사로서 쓰이는 거야. 여기서는 공자는 뭐야? 님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걸 풀면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소서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공모도화가 제목 자체가 이 노래의 주제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 제목 자체가. 그래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소. 이게 몇 년 전에 뭐 영화로 뭐 다큐멘터리 영화가 비슷하게 늙은 두 노 부부의 뭐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써요? 뭐 죽지 마소서,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뭐 그런 주제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공무도화 그러면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옵소서 하고 자 뭐하고 있어? 기원하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설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배경설화. 밑에 배경설화 한번 잠깐 봐봐봐. 자 조선의 뱃사공인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저쪽 멀리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치광이 한 사람이 이 미치광이를 한자로 말해서 뭐 백수광부 이렇게 백수는 뭐야? 머리가 하얗게 센 광부는 여기서 뭐야? 미친놈 이런 뜻이야.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이 자 머리를 불어헤친 채 손에는 술병을 쥐고 어지러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러니까 취해서 그랬는지 자 정신없이 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그의 아내가 따르며 말렸으나 자 미치지 못해 그 미치가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결국은 자 눈앞에서 아내의 눈앞에서 남편이 죽은 거지. 바꿔 말해서 남편의 죽음을 어떤 현장에서 목도했어. 이에 그의 아내는 백수광부의 처는 공우를 뜯으면서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목소리가 매우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 역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누가 목격한 거야?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목격한 이야기야. 그치? 자, 그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광리자고는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오늘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슬퍼서 공우를 뜯으며 그 노래를 불렀다. 듣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용에게 자 전했다. 여용이라고도 하고 여옥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진 않아. 자, 그 후에 이 노래가 널리 알려졌는데 공우인이라고 불렸다. 이런 내용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 백수광부의 죽음을 자 백수광부와 그의 처의 죽음을 목도한 광리자고가 오케이 아내 자 누구에게 요옥에게 이야기를 하자 요용이 자 널리 자 뭐했다 세상에 알렸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늘 말하지만 광리자고가 제일 나쁜 놈 같아. 그치? 그의 아내가 부른 노래를 다 가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면 멀리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럼 빨리 뛰어가서 백수광부의 처라도 살려야지.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어이 죽었네. 또 죽었네. 아이쿠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보면은 제일 나쁜 놈이 광리자고고 원작자를 누구로 보면 되겠어? 이 노래의 원작자를 백수광부의 처를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편곡은 누구로 보면 되겠어? 여옥으로 보면 되겠지. 여옥으로. 그치? 그 다음에 음반사 사장은 요용 정도가 되겠네. 그치? 프로모션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가를 누구로 봐? 백수광부의 처의 자 노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허이할까나 이렇게 뭘로 불렀어? 우리말로 먼저 노래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자로 왼쪽처럼 기록이 남겨지게 된 거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한자로 기록해 놓았을 뿐이야. 그래서 원래 한자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렀던 노래를 한자로 기록만 남겨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원래 우리 노래였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해동역사라는 책에다가 요거를 한자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자 설명은 모셈이 빨간색으로 자 뭐죠? 부연 설명해놨을 거고 보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물 1행의 물 동그라미, 2행의 물 동그라미, 3행의 물 동그라미. 이때 물의 의미가 뭐냐? 물의 의미가 3번 나오죠. 3번. 1행에도 나오고 2행, 4행에도 나오지. 자, 그럼 처음에는 뭐냐면 님이여 제발 그 물을 건너지 마소서. 이거는 만류지. 쉽게 말해서 만류. 만류라는 것은 뭐야? 아직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만류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렇지만 님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자, 님은 뭐 해버렸어? 물을 건너버리신 거야. 그럼 이건 뭐지? 자, 떠남이지. 이게 바로 뭐야? 이별이 되겠지. 두 번째 나오는 물은.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으니 뭐야? 이거는 이제 죽음이지. 그래서 이승과 저승에 대한 단절로까지 물의 이미지가 어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니마 제발 가지 마소서.
하지만 어때? 자, 물로 떠나버렸고 가시님을 어이할까나 이렇게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님을 어이할까나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야? 자, 체념과 단념 이런 종소로 가지. 나도 어쩔 수가 없어라. 이런 체념과 단념이기 때문에 백수광부의 처 역시 어떻게 됐어? 처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이다. 이렇게 가겠지. 이해되시죠? 자,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보는데 세 번째 작자는 백수광부의 아내. 자, 표현은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직정적이고 직정적이 뭐야? 정서를 직접 드러내면서 절박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다음에 주제는 님을 여인 슬픔 요게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의하고 특징하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의하고 특징. 의 보니까 자, 황조가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히 앞서는지 모르니까 둘 다 최고의 서정가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에서 개인의 서정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불렸던 노래다. 이거는 황조가도 마찬가지야. 자, 표현상의 특징. 자, 시적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물의 이미지, 사랑, 부재, 죽음 이거야. 사랑, 떠남, 죽음. 요게 가장 중요해.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겠지. 물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합니까? 요거고, 왼쪽 아래 문제도 역시 기본 문제 하나씩 내봤는데, 여기서 문제수 중심도 바로 뭐가 된다? 물의 이미지 전환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지. 사랑, 이별, 죽음이라는 이미지의 변조,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특징 마지막 거 보면 이별의 정한 전통적 정서가 한의 정서인데, 이런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가시리도 그렇고, 고려가요 서경별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이나 귀촉도 같은 현대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되겠지. 자, 이해와 감상, 요거는 여기서는 패스. 오케이, 패스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구지가라는 게 나왔어. 구지가. 오케이, 이제 두 번째가 구지가 나왔는데, 이때, 자, 구지가, 요것도 배경서를 한번 봐봐봐. 후안세조 강무제 건국 18년 이민 3월. 언제인지 모르겠어, 쌤은. 한국수 쌤한테 한번 여쭤봐, 궁금하면. 개요일에, 자, 개요일에 마을 북쪽 구지에서, 구지는 봉우리 이름이야. 구지봉에서 뭔가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그래서 2, 300명이 그곳에 모이니 사람 소리가 나는데 그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에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소리만 들려. 그래서 구관들이 말하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하되 이곳이 어디냐 대답할 때 구지입니다. 하늘이 또 말할 때 황천에서 하늘이지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지의 봉우리 흙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고 자 용약하라 하였다. 구관들이 그 말을 따라 다 같이 빌면서 가무를 하였다. 가무, 노래와 춤을 하였다. 그러기를 10여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 6개가 드디어 사람으로 변해 그중 하나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휘를 수로라고 하였다. 머리 숫자를 써서 이슬로자, 드러날 로자. 그래서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해 6가야 하나가 되고 나머지 5명이 5가야의 주인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가락국 6가야 있지. 그치? 고대 6가야의 어때? 건국 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구지봉을 중심으로 어때? 자,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살았어. 여러 부족장들만 있었어. 누구만? 구관만 있었어. 구관만. 9개의 부족장들만 있었어. 부족장들이 있다 보면은 결국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역사상에서 여러 주체들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그 갈등을 절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상위자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여기서 구지봉을 중심으로 9 부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늘 어때 의견이 합일되는 건 아니겠지. 충돌도 되겠지. 그래서 제발 우두머리가 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루는 구지봉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가봤더니 여기가 어디냐? 구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니들이 자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자 작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구지봉을 두드리면서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부르려무나
네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이 노래를 10일 동안 열심히 불렀더니 하늘에서 짜자잔 하고 어때? 햇빛 속에서 황금알이 나오더라. 그 중에 하나가 자 으뜸인 수로가 되고 나머지가 자 뭐죠? 나머지 가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더라. 자, 이 설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가 이 구지가야. 오케이? 이 구지가야. 자, 내용 한번 봐봐봐.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자, 두 번째 구지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뭘까? 거북아 거북이야 머리를 내어놓아라. 이거겠지. 머리면 뭘까? 머리면 우두머리겠지. 그치? 우두머리겠지. 뭐 우두머리면은 쉽게 말하면 자 6가야의 우두머리. 자, 그 중에서도 대표 누구? 수로왕 이 사람이 되겠지. 부족장의 으뜸인 수로왕의 강림. 그치?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거북은 뭐겠어? 거북은 이 머리에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 신적인 존재지. 신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신군이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존재이다. 천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거북님이시여 우리에게 머리를 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뭐지? 하소연하는 게 안 주면 머리를 안 주면 저희는 죽사옵니다. 이게 아니라 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콱 먹어버릴 거야. 자 위협을 통해서 뭘 드러내? 자 주술성을 드러내지. 반드시 머리를 내어달라는 소망을 위협의 언사로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막 기원하고 비는 게 아니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거북 신격의 호명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 그럼 우두머리 군장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그래서 자 마지막 사행이 가장 주술성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한정되면 구화구화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이 끼겨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핵심 정리 가보면 갈래 연대 성격 중에 주술료 밑줄 노동요 밑줄 집단 무가 밑줄. 그러니까 노동요적 성격도 갖고 있지. 막 작대기로 자 뭐지 구지봉을 두드리면서 푸른 노래어라 이런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별칭은 뭐라고 하냐면 영군과 영신군과 구지봉 영신과 가락국가 그러는데 영신군과 여기다 하나 밑줄 가. 영신군과 영신은 뭐야? 자 신을 맞이하는 노래 군왕을 맞이하는 노래 이런 뜻이고. 자 주제 출전 패스 현전 최고의 집단 오케이 밑줄. 그 다음에 2번 여기 주술성을 지닌 최고의 노동요 여기다 밑줄 가. 주술성 노동요. 그래서 요거 구지가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주술 노동요. 오케이? 주술 노동요. 주술성을 가지며 노동요. 그 다음에 집단요. 주술 노동 집단 이렇게 알아두면 돼. 주술 노동 집단. 그리고 시에 가면은 거북하고 머리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 자 주술성. 자 주술성이 드러나는 것은 몇째 줄?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직설적 표현. 그래서 소망을 비유하지 않고요.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답니다. 자 지금 두 작품 봤는데 이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능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고전문학 하면 항상 보던 작품들이지. 그렇지? 여기서 보다가 이제 저기 향가 지나고 고려가요 지나면서 지쳐가지고 책 던져버리고 그래서 또 새 책 사면은 또 고대가요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아마 반복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봐볼까? 항상 문제 풀 때는 밑에 답은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풀어봐. 자 이 노래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면 자 이거는 주술적 주술적 위협의 언사 이게 되는데 그 말은 따로 없지요. 그치? 그 말은 따로 없어. 그러면 그럼 답이 없는 건가? 나머지 4개 중에서 맞는 걸 찾아야지. 자 1번 보니까 사건의 순차적인 발전. 그러면 시간적 구성인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시간의 흐름은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주체의 소망을
점증이라고 되어 있네. 점층인데 점층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점점 어때? 소망이 강화된다. 가능한 말이네.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내어주세요. 안 내어주면 어떻게 하죠? 제가 구워서 먹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층이라는 건 범위가 커졌다가 아니라 군왕이 강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차 커지고 확대되어 간다. 이런 의미로 외적인 사물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이건 뭐냐면 3번은 뭘 말하는 거지? 사물에다 내 감정을 표현했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첫째가 뭐냐면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있거나, 그치?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사물이 있어야 돼. 근데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사물은 아니고 그냥 기원의 대상이고 위협의 대상일 뿐이지, 거북이가 나를 대신하는 건 아니지, 거북이가. 그래서 3번에 현혹되면 안 돼. 3번은 말해서 외적인 사물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면 내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내 감정과 동일시돼야 되겠지. 그런데 거북이는 내가 소망을 어때? 표현하는 대상이지 내 감정을 대신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나오거나 객관적 상관물이 나와야 된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현실에서 좌절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우의의 말뜻이 뭐지? 의가 우회적으로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이거야. 반대는 직설의 반대야. 직설. 그러니까 우의적 표현 방법의 대표적 장치가 뭐냐면 우화야. 우화. 오케이? 그러니까 우화라는 작품이 결국은 우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솝우화가 있지. 거기서 보면은 동물들이 나오잖아. 그치? 여우가 나오고 뭐 두루미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이러잖아. 정말 그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여우 같은 인간, 두루미 같은 인간, 호랑이 같은 인간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함이야.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 그래? 우의적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화소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우의적이야. 그래서 우의적이란 말이 나오면 간접적 또는 우회적 이렇게 알면 돼. 뭐하고 반대 개념이다? 직설적과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서도 지금 우의적 표현이 있어? 없지. 아까 성격이 뭐였어? 직설적이었지. 그치? 직설적 정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의적이다 라는 말은 옳다 그르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Understand?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 한번 봐볼까? 세 번째 작품. 자, 세 번째 작품 봐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은, 황조가, 요게 나오네요. 황조는 일단 한자를 그대로 불면, 누런 새에 대한 이야기, 이거겠지. 이 황조가 우리말로는 뭐, 자, 꾀꼬리, 이거 꾀꼬리에 대한 노래, 이거 꾀꼬리 노래. 이것도 배경설화 한번 봐볼까? 배경설화. 자, BC 17년 유리왕이 만든 삼국사기 실려전에는 자, 다음 노래는 유래는 다음과 같다. 유리왕은 왕비 송씨가 죽자 화이와 치라는 두 여인을 자, 계실로 맞았는데, 계실이면 뭐지 우리 쉽게 말하면 첩으로 맞았지. 자, 첩으로 맞이했는데 둘은 늘 쟁총하던 끝에, 쟁총이 뭐야? 자, 사랑을 다투는 거지. 그치? 정실 부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첩이잖아. 그럼 둘이는 뭐 때문에 쟁총하겠어?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야지 자기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쟁총하던 끝에 왕이 기산의 사냥을 가 궁궐을 비운 틈을 타 결국 화이가 치이를 모욕해 한나라로 쫓아버렸다. 왕이 사냥에서 돌아 그 말을 듣고 곧장 말을 달려 뒤를 쫓아갔으나 벌써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왕이 탄식하며 나무 밑에서 쉬는데 짝을 지어 날아가는 꾀꼬리를 보고 자, 감탄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자, 송씨가 죽자 두 명의 첩을 들였는데 화이와 치야. 근데 화이하고 치의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화이는 벼화자야. 그러니까 미스 벼 이거고 치는 꿩치자야. 미스 꿩 이건데 자, 출신의 종족이 달라. 벼농사 짓는 것은 우리 고구려족이야.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야. 그 다음에 꿩은 한족 여인을 데려온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차이나야. 그치? 그래서 두 명의 첩을 한족과 고구려족을 데려가다가 두 명의 자, 계시를 드렸는데 정실 부인을 자리를 위해서 늘 다투고 싸워.
보기만 하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그래서 완전히 궐도 동서로 쭉 나눠놨어. 그런데 이제 1년에 자, 2차례씩 중신들과 사냥을 나가야 되는 유리왕 입장에서는 자, 고를 비우게 되잖아. 그래서 둘이를 다 불러다가 내가 4박 5일로 사냥을 떠나야 되니까 남은 동안에 아예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만나지도 마. 그랬단 말이야. 알겠사옵니다. 했겠지. 그러나 어때? 거기 유리왕이 사냥을 떠나자 또다시 둘이 만나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결국은 모욕적인 언사를 했지. 뭐라고 했을까? 화이가 치에게 에이 짱꼴라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지금으로 말하면 에이 짜장아 그랬더니 이 짱꼴라가 기분 나빠갖고 나 친정으로 갈래 하고 가버렸더라. 그 말을 듣고 자 유리왕 와서 딱 보니까 미스 벼밖에 없잖아. 야, 꽁 어디 갔어? 꽁 친정 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자 화이를 치이를 쫓아갔다가 자 만나지 못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서 한 쌍의 꾀꼬리가 너무 정답게 있더라. 그 모습을 보자 야 내가 저 꾀꼬리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탄식했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 오케이? 자 가봅시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정답게 논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시어는 뭘까? 꾀꼬리. 자,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노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어라. 미스꽁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뜻이 되지. 그치? 그러면 자 꾀꼬리는 감정이입의 대상물 OX 그 다음에 자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라고 물어봤나 선생님? 자 감정이입의 대상물 OX X 이거를 감정이입의 대상물로 보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자 뭘로 봐야 되냐면 객관적 상관물로는 볼 수 있어. 객관적 상관물. 자 왜 그러냐면은 꾀꼬리하고 화자는 서로 동병상련의 적을 느끼니 아니면 대조적이니? 대조적이지. 나는 어때? 외로울사 이내 몸은 자 외롭지. 그런데 꾀꼬리는 어때? 암수가 서로 정겨운데 다정한데 이렇게 돼 있지. 정답게 어떤 거냐면 정다운 꾀꼬리를 보자. 외로운 내 신세가 더욱 구슬퍼져라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싱글이 자 가장 슬플 때는 언제야? 싱글이 가장 슬플 때는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슬프대잖아. 왜 남들 다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데 나만 혼자니까 그때가 더 슬퍼. 화이트데이가 더 슬퍼.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별로 안 슬퍼. 별로 표가 안 나니까. 그치? 이상가족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일까? 추석이나 설날이겠지. 왜? 다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나만 임진강에 가서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비됨으로써 나의 비감이 더욱 강조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감정이입이라는 게 어떤 장치냐면 감정이라는 건 나중에 문학 이론에서 나오는데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어떤 대상에다가 이입이 뭐야? 이입.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대상과 내 감정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감정이입이 되려면 이거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이건 절대 감정이입의 대상물 그러면 안 돼. 그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뭐냐면 내 감정을 대신하거나 또는 내 감정을 촉발하는 대상이 촉발적인 사물이 감정이입의 대상물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외로운 나의 심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상으로서 꾀꼬리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꾀꼬리는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객관적 상관물을 감정이입 대상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오케이? 학교 다닐 때 이거 감정이입 이렇게 배우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렇게만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홀홀 나는 저 꾀꼬리 암수처럼 외로울사 이내 몸. 여기서 외로울사 이게 화자의 감정이지. 네와 함께 돌아갈 곳. 그래서 편편왕조 자웅상이 염화지독 수기역위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한자는 자 읽을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앞에 편편황조 자웅상의
편편 황조 차웅 상의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염아지독 염아지독 자 외로울 독자지 외로워라 내 마음은 수기여기 수기여귀 이렇게 되어 있지 수기여귀 자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되네. 자 구지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 구지가는 구하 이때 하는 높임의 호기업조사야. 거북님이요 거북님이요 구하 그래서 거부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수기현야 이렇게 돼 있지. 수기현야 어조사 야자지. 자 그 머리를 나타내어 놓아라. 그 다음에 약불현야 만약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번작이 끼게 하랴. 번작이 끼게 하라. 불 살라 먹으리라. 그 다음에 저기 공무도화가 공무도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소. 그 다음에 공경도화 님은 마침내 물을 건넜네. 그 다음에 타하 이사 물을 건너다. 자 죽으셨으니. 그 다음에 당내공화 자 나는 어찌할 건가. 하지 말랬어. 자 당내공화 읽을 줄만 알면 되겠지. 요거 가지고 문제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듯.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황조가 봤죠. 자 왼쪽에 핵심 능력 잠깐 볼까. 자 네 번째 표현 보니까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우의적 몇 줄. 근데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 우의적 나타내는데 염아지독 그래서 또 일정 부분 또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대조. 요거 대조. 오케이. 그 다음에 의태 이렇게 돼 있지. 의태. 여기서 의태가 뭘까? 편 이거지. 헐헐 이거지. 헐헐 깃을 치는 모양 소리 헐헐 이래서 의태법 이렇게도 말해. 주제 자 출정 의 자 현존 제고 그다음에 2번 보니까 뭐 개인선 중심도 뭐 시적 특징 자 첫 번째 대조적 기법. 그래서 꾀꼬리라는 재물과 화자의 감정을 대조적으로 표현했다. 시적 모티브는 고독이다. 시적 화자 애로운 심정이 집약된 시는 뭐야? 미와 함께 돌아갈까 이거지. 정서가 집약되는 것은 항상 우리 문학 작품도 미과식 구성이겠지. 그래서 마지막 사용에서 드러나더라. 자, 황조가의 또 다른 해석 한번 봐봐봐. 뭐 임동곤이라는 분은 미녀였을 것이다. 정병훈이라는 분은 재래식 중에서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른 뭐죠? 연모의 노래였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명선이라는 분은 유리왕의 치에 대한 개인적인 미련에서 불린 것이 아니라 종족 간 상쟁을 화해시키려다 실패한 추장의 단식이다. 종족 간의 어때 화해를 모색하려 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황정에 나오는 유량의 상대는 치가 아니고 전에 서간 원비인 송시다. 송시를 잃는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다. 자 왼쪽에 문제 한번 봐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대조를 통한 시상전개 OX O.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전개 방식. 자 기승전결은 사단 구성이라는 뜻이지. 뭐 정확하게 내가 4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지만 4줄로 돼 있으니까 4줄로 돼 있으니까 적어도 기승전결하고 4줄이니까 4단하고는 뭐 일정 부분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 선경후정 밑으로 가나 선경후정. 우리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선경후정의 뜻이 뭐야?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감정이지. 현대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시는 앞에 경치가 나오고 뒤에 정서가 나오지. 오케이? 그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도 자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자 나무에 앉은 정겨운 꾀꼬리가 경치로 보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정서 뭐야?
외로운 나 누구랑 같이 돌아갈까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앞에는 경치 꾀꼬리의 모습, 뒤에는 외로움의 정서, 선경우정. 오케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한다 라고 보는데, 굳이 시선 이동이라면 나무 위에 있는 꾀꼬리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전환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어. 원경, 근경은 뭐야? 멀리 있는 경치, 가까이 있는 경치, 이걸 말하는 거지. 자, 4번 잘못되어 있고요. 화자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을 써보면 자, 뭐가 된다? 밑에 해설만 나와 있네. 꾀꼬리, 이게 되면 되겠지. 꾀꼬리. 되셨습니까? 오케이. 세 작품 봤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정읍사 보고 향가에 대한 기본 조금 더 보고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